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수많은 이슈들이 그야말로 정신없이 터졌는데요. 이 가운데서 가장 기쁜 소식은 역시 봄이 왔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른한 오후 2시, 이 시각 가장 뜨거운 이슈들로 여러분들의 오후를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 이슈파이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로 급파했습니다. 육자회담 당사국에게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길, 그 길을 함께하자 이렇게 설득하고 또 설명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반도 평화 체제 그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 그리고 미중, 일러,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동북아 평화 체제를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를 집중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산자위신데 네. 자꾸 남북관계로 글쎄요, 제가 자꾸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 물려나오고 있습니다. 예, 너무 전문가셔가지고요. 안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방송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냥 상황이 요즘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두 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봄이 오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날씨가 풀리면. 지금 냉전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 괜히 뭐 일은 많지만 그래서 고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북미 간에는 냉전이 그동안 사실 해소가 안 됐었죠. 네. 이번 5월달 정상회담이 만약에 제대로 네. 전개가 된다면 북미 간의 탈냉전이 정확하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위대한 순간에 우리가 지금 같이 역사를 함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금요일 날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가짜 뉴스다. 개인적으로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의 스타일상 다른 때보다 도리어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대담하게 두 양 정상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거는 세계사적인 전환점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던 그 순간처럼 빠르게 오지는 않을지라도 저쪽에서 뭔가 큰 그 쓰나미, 평화의 쓰나미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국내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여론은 그렇게 달갑지 않고 뭐 백악관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왜냐하면 이제 현상이다. 북미 간의 그동안의 관계 자체가 네. 이 강대강의 대결 구도가 수십 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 네. 최근에는 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더 격렬하게 상호 간에 말폭탄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재 국면을 바꾸는 것은 네. 최고 지도자들의 이 결단이 우선 작용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남북 간에도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의 결단이 작용하는 것이고 또 북미 지금 정상회담도 김정은, 트럼프 거기에 이제 문재인의 중매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실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 큰 결단을 통해서 일단은 큰 결정들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의 이 강대강의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강한 부정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바꿔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관성적인 어떤 그 자동차를 100km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네. 정지를 시키면 그것이 유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북한 내부에서 지금 조금 조용한 부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는데 지금 뭐 소식이 팡팡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용현 교수님은 교수님이니까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네. 정치인. 정치인으로 해석을 하면 네. 우리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갑자기 트럼프가 네. 친북 좌파가 되는 순간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입장을 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평화 사기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위험하다. 위장평화쇼. 위정평화쇼. 뭐 계속 이런 얘기를 네. 해야 자기들도 입장을 갑자기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흠집은 계속 내고 여지는 주고 자기들도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속 지금 일부 야당이나 또는 일부 보수 언론은
이게 좀 위험하다. 이게 계속 위험성만 씁니다. 잘 될 거다 보다 이게 잘 안 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그럴듯하게 분석을 붙여서 하는 거고요. 미국 언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언론은 지금까지 메이저 언론이 계속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통상 이슈라든지 또는 뭐 이민자 그렇죠. 정책이라든지 그건 또 이상해요. 여러 가지 정책은 또 이상한 정책들을 막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계속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라고 때리는데 갑자기 잘한다고 찬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선 변경이 쉽지가 않아요. 그쪽의 언론은 우리 언론은 기존에 네. 맨날 소위 색깔론과 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똘똘 이 뭉쳐져 있던 사람들이라 변화하기가 좀 어렵고 갑자기 네. 충격을 받아서 저쪽은 트럼프를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트럼프 잘했다 박수치기가 애매하니까 네. 계속 이상하게 끌적끌적 이 뉴욕타임즈 같은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언론의 한국 보수 언론의 시각, 한국 보수 정치 집단의 시각으로 보자면 트럼프는 종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종북이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노선 변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제가 미국 언론 나온 걸 쭉 보니까 트럼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사고 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뉴욕타임스가 제일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국가안보 이슈에서 제대로 된 정보도 준비도 없이 김정은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는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마주 앉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재밌는 건 뉴욕타임스가 가장 어느 언론보다 트럼프의 그 예를 들면 대북 예. 선제 공격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한반도 문제 평화적으로 풀어야 되고 네.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느 누구보다 세게 쓴 게 뉴욕타임즈였는데 네. 근데 뉴욕타임즈가 그 입장은 맞는데 트럼프가 대화하는 거는 자기도 반박이 뭐한데 네. 트럼프가 하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트럼프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즈도 애매한 글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어찌됐든 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매 외교, 중재 외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전쟁 날지 몰라서 우리가 생존 배낭 싸야 되나 막 이런 싸고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데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굉장히 큰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이 모든 것의 공을 트럼프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펜실베니아 오늘 아침 뉴스에 기사에 나온 거에 펜실베니아에 가서 연설하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없었다면 올림픽은 완전히 실패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 자화자찬. 물론 자기 얘기는 아니고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이런 했다. 얘기를 하더라. 그렇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근의 결정은 확실한 겁니다. 그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걸 하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냐 안 받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냐. 네. 이게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엔 적절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주는 거죠. 늘 얘기하면 이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네. 압박이 효과를 본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은 다 하고 생색은 트럼프가 내고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보면은 거네요. 원래 중매를 하면 네. 잘하면 이제 수리석잔, 수리석잔, 못하면 뺨이 석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부리면 중매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걸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 두 사람을 높여줘야 일이 성사가 되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게 모든 공은 트럼프에게 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1m의 진전만 있으면 좋다. 최소한.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을 지금 하긴 좀 너무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벨 평화상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라.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의 긴장 해소, 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만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족한다. 그렇게 저는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홍임 의원님 출연하셔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트럼프 노벨평화상 100개 주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받으면 된다. 예. 다 가져가라. 뭐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근데 세 분 같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안 돼요. 같이 받으면 안 돼요. 안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더 좋습니다. 역시 홍 의원님은 역시 정치 산자위도 계시지만 이 네. 외교 이쪽 예. 그 통일위원회도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역시 정치적 감각이 정치적 뭐. 감각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네. 트럼프 혼자 받는 걸로. 예, 그래야 된다. 우리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 결과에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노벨상 평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부 그렇게 아니다. 트럼프 혼자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공이 제일 크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말 궁금한 게 판문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트럼프가 평양에 갈 것이다. 그래서 마치 리얼리티 TV쇼처럼 전 세계가 생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북한이 악마의 소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북한은 이제 그걸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이걸 얼마나 했는지 공을 세우면서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판문점 얘기가 나와요. 교수님 어떻게 이제 분석하십니까? 그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예.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엄청난 외교적 성과, 예. 핵 문제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평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네. 자신이 그 지금 3명의 지금 억류자를 데리고 네. 나오고 아.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북한의 핵 능력을 정지시킨다 할지 또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확보한다 할지 또 핵 활동을 중단시킨다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네. 전리품을 챙겨서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면 평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 이야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 중립적인 부분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매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미팅 장소는 중매인이 정하는 데가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팅 장소는 중매인이 정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문점이나 네. 제주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판문점에서 만약 이루어진다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판문점에서 예.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야말로 냉전과 분단과 그야말로 갈등의 한반도의 상징적 공간이 그렇죠. 평화와 협력과 대화의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판문점도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여전히 좀 정치인답게 얘기를 정치이니까. 해볼게요. 오늘 정치인스럽게. 네. 예. 그 중매장이가 권하는 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조명이 제일 좋은데요. 조명. 예. 조명빨. 조명빨 예.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진짜예요. 그래서 서울에 아니, 뭐 저기- 시내에 있는 모 호텔이 그 중매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예. 그게 조명이 좋다고 그러는데 가만있어 봐. 그럼 하얀 옷 입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이 제일 잘 나온 데로 갈 거다 생각합니다.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고요. 예, 아직은 모른다. 이분이 워낙 그 방송도 해본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방송 효과나 극대화될 수 있는 그림이 제일 잘 나온 데로 선택할 거고 저는 판문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버렸잖아요. 재방송. 예. 신선도가 떨어지는. 그 그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어디가 될까요? 그건 저는 모든 곳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3의 장소, 제3국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림이 제일 잘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어떤 이 시각적 효과 그다음에 어떤 어떤 그 외부의 언론이 봤을 때 또는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매우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지사가 평화의 섬 제주로 오시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 날씨도 좋은데 5월 달에 얼마나 좋겠어요, 제주가. 좋긴 한데 상징성이 없을까요? 남이지 잔치에 숟가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역시 정치인. 예. 그래도 어쨌든 예. 제주도도 뭐 저는 괜찮은 게 네. 제주도가 지금 이제 평화의 섬으로 네. 이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제주도가 되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그렇죠. 뭐 제가 농담삼아 한 얘기고 네. 제주도가 갖는 의미는 뭐 되게 중요한 결정은 섬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좀 어찌됐든 경험 좀 문제도 좋고. 예, 좀 기다려보죠. 뭐 지금 너무 급하게 스텝을 밟지 예. 말고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판문점에서 하면 종전선언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종전선을 하게 되려면 예.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지금 중국이 지금 거기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상징적으로는 이야기는 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야말로 종전이라고 하는 것을 네. 정말 의미 부여를 하려면 사전에 중국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간 거 아닐까요? 급하게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게 우리가 처음 생각보다 굉장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 계속 다니고 있어요. 평양, 서울, 워싱턴, 그다음에 막 베이징, 도쿄 막 계속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어느 특강을 하나 하는데 네. 네,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결정되기 전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확정이 됐고 그래서 네. 저는 그때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세 사람이 판문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네. 만약에 이제 판문점이나 이런 데에서 또 서울에서 또는 제주에서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네. 첫날은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고 네. 둘째 날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류해서 만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기자들 취재로 나와요. 그때 이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국에 와서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판문점에 우리 대통령이 먼저 가서 기다렸잖아요. 근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그 비행기가 내리질 못하고 트럼프가 헬기. 그냥 헬기가 내리질 못하고 도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DMZ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척에 있고 이렇게 가까운데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 이러니까 이걸 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트럼프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줘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뭔가 역사가 새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김현철 인제대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아침 칼럼에서 가슴 설레는 불확실성, 즐거운 혼돈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성적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러면 그 그림과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상상이 안 돼서 사실은 어리둥절하거든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자, 정치인 홍익표 의원님. 우리 홍 의원님 이제 학자로서는 이제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길을 떠나신 것 같아요. 원래 학자인데. 그러니까. 예. 오늘 또 우리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저도 같이 교수처럼 얘기하면 재미가 재미없으니까. 없잖아요. 예.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 그 베를린 선언, 그러니까 소위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의 걸 거슬러 되돌아보면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 이후의 변화, 즉 동서독의 통일, 그다음에 이후에 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와 이런 이 소위 EU의 확장, 이런 세계사적인 변화가 우리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압축적으로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상징을요. 네, 그렇죠. 아마 그 북미 정상회담이 제2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버금가는 효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 당시 80년대 후반 90년 초에 그 탈냉전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럽의 일부에 국한되고 말았어요. 사실은 이 또 다른 그 전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게 해소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유엔 동시가입과 교차 승인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과 구소련과 관계를 맺었는데 북한은 미국, 일본과 관계 정상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미완의 예. 반쪽짜리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30년 전에 해소돼야 될 게 이제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징이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회담이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는데 그 변화의 속도와 흐름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를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DMZ가 브란덴부르크문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 의원께서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상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을 하고 91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절에 그야말로 그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북미 수교였습니다. 이 문제가 전혀 정리가 안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가 계속 터지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는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냉전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는 네. 그런 거의 유일한 상대방의 국가가 됐던 게 네. 물론 남북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제 정상회담도 몇 번 했고 네. 북미 간에 이제 그게 안 됐고 카터 전 대통령이 94년도에 북한을 방문했지만 그것은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 간 거죠. 이번에 정상회담은 결국 가슴 설레는 불확실성이란 김현철 교수의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하는데 제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네. 26명이 수업을 듣는데 네. 한 명도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렇죠. 우리가 꿈속에서 별로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현재 현실로서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하늘이 준 기회다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기회는 천재 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려면 사실은 남남 갈등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한반도의 길을 뚫는데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주변국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또 긍정적인데 일본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북미 수교도 안 됐지만 북일 수교도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식민지 배상도 아직 안 했죠. 북한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예전 기준으로 하면 8, 90억 달러 정도. 8, 90억 달러를 네. 일단 북한에.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네. 한 10여 년 전 기준이 한 8, 9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이 줘야 될 게 그렇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가는 게 별로 탐탁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베 총리가 원치 않는 거지 아베가. 일본이 원하지는 않는 거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네. 일본 전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되니까요. 네. 왜 그런 생각이냐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평화법 그 전수방위로 돼 있는 평화법을 바꿔야 되고 네. 자위대를 자위정규군, 일본군으로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위협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협. 네, 예. 중국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일본은 정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외형적으로. 예. 그래서 나쁜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북한이었던 거죠. 그걸 활용해서 그 아베 총리 위기 때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만 도움받은 게 아니에요. 북한의 위협 갖고. 네. 아베 총리가 장사 참 안보 장사를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베 총리 입장에선 원했는데 실제로 2000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한 이후에 2002년도하고 2004년도인가 이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네네. 평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안에서 내부에서 반대했냐면 당시 아베 관방장관이 네. 반대 안에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자기는 이런 평화법 바꾸고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이즈미 총리가 합의했던 것들이 전혀 내부에서 진전이 안 됐어요.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북일 간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가장 오래전에 있던 게 90년 소위 3당 합당 선언이라는 3당 선언이라는 게 네. 있었어요.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텐데 네. 김일성 주석하고 그다음에 가네마루 신 당시 일본 이 자민당 간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일본 사회당 그 관계자하고 같이 가서 3당이 공동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3당 공동선언으로 북일 간의 국교정상 문제까지 간다가 북핵 문제가 나오고 특히 이 납치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전후 질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쟁 책임론으로부터 완전히 면책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일본이라고 이런 그 국제사회 긴장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활용하는 정치 세력이 문제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베가 문제네요. 근데 이 사람 계속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일본은 보면은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상등 켜고 끼어든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끼어든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새치기는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비상등을 켜고 지금 네. 이제 들어오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 네. 저편 패싱은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편 패싱으로 가면은 네.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관계가 상당히 특수 관계라고 우리가 그렇죠. 이야기할 정도로 맞아요. 긴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목리를 부리거나 네.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네. 그게 좋지 않습니다. 또 아베 총리 입장도 그렇고 또 일본의 여러 또 평화주의자들도 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어떻게 충분히 일본과의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훈 원장이 오늘 지금 예, 이제 도쿄를 일본에, 갑니다만 예. 지금 이미 도착했을지 그렇죠. 모르겠는데요. 네. 상당히 그 일본 여론 또 아베 총리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중국 뭐 러시아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좀 할까요? 그렇게, 예, 근데 잠깐만요. 근데 26분이어서 교수님께서 수업이 있는데 오늘 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시느라고 그래서 학생들 수업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서 네네. 여기서 그 김용윤 교수님 보내드리고 저희가 이어서 홍 의원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 장동건이다. 북미 평화 모드로 가는 이 길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트럼프와 김정일이 만나는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김용윤 교수님도 별명 하나 지어주십시오. 예, 조만간 올 거고요. 혹시 한 제가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예, 끝. 뭐 꼭. 아이고 뭐 일단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역시 이제 어떻게 지금부터 잘 운전을 잘 하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운전대를 문재인 대통령 혼자 잡은 게 아니고 네. 트럼프, 김정은 같이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3자는 이제는 운명 공동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면서 우리가 상황 관리를 잘 하면서 네. 4월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앞으로 한반도의 명운까지도 네.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4월 말까지 계속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그 아베 총리가 바로 트럼프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네. 이게 멍미? 저는 아까 김영현 교수도 얘기했지만 예. 아베 총리 스타일상 어깃장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 나름 탄탄한 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죠. 총리를 저렇게 오래 하는 거는 그래도 검증된 지도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세에 따라갈 것 같아요. 대세 편승. 예, 대세에 따라가고 아까 뭐 재패 일본이 그 비상등 켜고 들어온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본이 동참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훈 원장이 가서 아베 네. 총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협력을 구할까요? 충분히 설명을 다 할 거고요. 지금 그리고, 과정을. 예,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일본이 어떠한 형태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의 해법을 내놓을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당장 정상회담은 못한다 하더라도 네. 필요하면 육자 회담. 그 장관급 회담을 한번 한다든지 예. 또는 육자 정상회담 거쳐서 예. 그런 형태에서 일본이 소외감 당하지 않게 그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도 충분히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아마 필요하면 대통령께서 이후에 네. 일본하고 뭐 자연스럽게 셔틀 정상회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베 총리가 이런 그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서 자기도 지지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판을 문재인 네. 대통령이 또 판을 깔고 이번에는 아베 총리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좋아지고 예. 있다. 제가 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교는 네. 실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을 만드는 거라고.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 그러니까 네. 아베 총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본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본 정부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죠. 네. 근데 사실 일본은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과거사 문제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딱 일본 정리를. 위안부 문제대로 예. 그건 우리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고 그렇죠. 국제사회의 인도적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네. 다만 그 문제는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다. 그래서 그렇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다른 정치 외교의 그 경제 분야의 협력은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그 남북한은 물론이고 그 일본도 포함되어 있는 함께 영향을 받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일본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해법을 제시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과거에 그 민주정부 시절에는 육자회담 틀이 계속 가동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 또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육자회담 틀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사실 동북아 평화체제는 이 육자 틀 안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에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상호 존중 평화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무슨 북한이 경제적으로 뭘 그 바란다. 네. 경제 보상을 원할 거다 이런 예.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경제 제재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 거를 미국이 막지만 마라. 네. 이런 거죠. 미국한테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한테 뭘 줄 형편이 못 돼요. 네, 제 코가 석자라 네, 미국도. 미국 자체가. 그리고 미국이 한 번도 그걸 준 적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게. 과거 그 1940년대, 50년대 한참 냉전이 극심한 시기. 네. 그 시기 외에는 미국이 뭐 뚜렷하게 누구 도와주고 이런 적이 도와주고 없다는. 해서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그 북한 경제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이해관계도 서로 이해관계가 겹쳐 있고 네. 미국은 그 와중에 그냥 그러니까 숟가락 그냥 하나 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거고요. 예. 말로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북미 그 국교 정상화라는 게 네.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칠 겁니다. 그 안에는 아하. 대북 경제 제재가 포함돼 있어요. 대북 경제 제재 해제 그러니까요. 문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 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다 포함돼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 이 프로세스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 경제 제재 해제 문제가 불가피하게 논의가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게 논의가 잘 돼야만 진전이 있어야만 남북 경협도 순조롭게 풀리고 일본이나 중국 또는 여타 유럽 국가들이 북한에 진출하거나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뭘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국제사회 정상 국가로서 무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투자도 받고, 예. 그래서 경제 발전도 하고, GDP도 올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런 걸 하는데 미국이 방해하지 말아달라, 못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존중해달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국가로서 존중해달라라는 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1950년, 53년 네. 이 정전협정 이후에 네. 단 한 번도 미국과 정상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53년이요? 예, 53년 53년 7.27 이후에. 그럼 그렇죠. 70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거의, 예? 그걸 70년, 75년쯤 돼가는 그러니까요. 그 거죠. 엄청난 세월 동안 한 번도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대접을 못 받았고 이것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해내면 이게 엄청난 성과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뭐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특별 메시지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용 네. 실장으로부터. 예. 이게 뭘까에 대한 구구한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보시기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저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뭐 예를 들면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한 예. 경제 보상 얘기 또 뭐 북한에 억류. 있는 억류자 문제 예. 이런 얘기들이 그런데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이기 때문에 억류자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 보상은 북한이 직접적인 보상을 원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것은 이 관계 정상화, 국교 정상화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교 정상화 문제 시작하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또는 그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아시아에서 예컨대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얘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뭐 그거 뭐 그 남한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한 노선을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예,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단순하게 내가 시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뭐 지금 내가 당신의 나라로부터 오는 국제사회 네. 압박이나 이걸 네. 회피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나도 진짜 비핵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들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본인의 어떤 그 강력한 의지랄까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시간 끌기가 아니라는 나도 성과를 만들고 싶다라는 네. 그런 솔직한 이 메시지가 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를테면 옛날에도 93년인가요? 영변 핵시설 폭파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어서 뭐 정세가 나빠지면서 또 뒤집어지고 예. 뭐 이랬기 때문에 과연 5월에 있을 정상회담까지 이게 순조롭게 가겠냐, 갈 수 있겠냐라는 예. 보수적인 관점이 있는 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미국 간의 굵직한 협상을 한번 보면요. 네. 94년 10월에 제네바 협상 있죠. 예. 그다음에 그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성명이 그렇죠. 있었어요. 공동 그리고- 커뮤니케. 예. 그다음에 그 2007년에 그 213 합의가 있고요. 예. 그리고 2008년도 그 지금 아까 얘기하는 영변에서 그 퍼포먼스가 있었죠. 그 뭐야 핵시설 예. 그 굴뚝 이렇게 네. 허물고 하면서 굵직하게 보면 네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는 건데 네. 이 과정들이 사실상은 그때하고 지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거의 방식은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합의가 해서 조금씩 그 높은 수위로 올라가는 거였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그 탑다운 방식이죠. 최고 지도자가 합의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라는 그렇죠. 예. 거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거는 그 합의에 이루어질 시기에 대충 오면 권력이 좀 불안할 때였어요. 권력 교체,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죠. 권력이 임박해서 네. 말기나 이런 쪽에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정권 초기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그렇고. 예, 우리도 예. 그렇고. 그다음에 또 주변 국가들이 당분간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시진핑 체제는 뭐 그냥 네. 시황제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뭐 특별 예. 그 누굽니까? 러시아 러시아. 그 푸틴도 그렇고 네. 아베 총리도 뭐 최근에 요즘 다시 저 학교 문제가 좀 학원 문제가 네. 들어서서 좀 들썩들썩하지만 그래도 좀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 주변국의 그 정치 체제가 나름 안정돼 있다는 것도 예. 나쁘지 않아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탑다운 방식을 한 것, 그다음에 주변국의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네. 정치 체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는 점.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가능성을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목에 찼다. 목에 찼다는 얘기는 과거 보면 미국도 그렇고 별로 위기의식을 안 느꼈어요. 네. 북한이 핵 개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실력이 그리고 있겠나, 장거리 뭐. 로켓, 우리를 위협하기는 힘들어. 근데 실제로 북한의 그 핵과 장거리 로켓 기술이 빠르게 진전하고 미국 네. 본토를 사실상 미국 서부 지역은 그렇죠. 뭐 사정권 괌 안에. 하와이는 물론이고 예. 서부 지역까지 거의 도달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 문제가 네. 변방의 문제가 아니라 아하. 미국 메인 사회,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 중동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보면 중동 문제는 주류 사회 그렇죠. 문제죠. 왜냐하면 유태인들과 관련돼 있고 석유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북한 문제는 변방이었죠. 네. 미국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네. 위협을 느낀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그 어젠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조지 부시도 못하고 오바마도 못하고 한 것을 클린턴도 못한 거를 내가 한다. 그렇죠. 그렇게 공을 세우는 거군요. 그 사람들은 그때는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예. 근데 이번에는 이걸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운명적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객관적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잘 풀어내면 11월 중간선거에 트럼프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건 이거고 중간선거는 중간선거고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선거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예. 뭐한데요. 그 통상적으로 외교 정책이 트럼프의 그 어떤 국내 정책까지 한 적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태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또 네. 북한과의 미국과의 대화를 감안해 보면 이번만큼 사변적인 이 사건은 없었고요. 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 결과를 들고 나온다면 네. 저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떤 정도 수준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는 자신만만하게 엄청난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그렇죠. 들어봐요. 우리라고.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네. 일종의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의 결과인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함께.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정상회담 이벤트 과정에서 네. 김정은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련한 협상가, 그다음에 말썽꾸러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세계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할 거고요. 반면에 그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매우 스마트하고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서로 간에 두 사람이 서로가 배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이게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망할 수 없는 세계사적 대전환에서 네, 그렇죠. 엄청나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히 상황이다. 두 정상의 만남이 이게 그 포지티브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게임이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네거티브 게임 있고 예. 제로섬 게임 있고 포지티브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밑자의 본전인 거예요. 누구든.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밑자의 본전이죠. 국제사회에 대비한 거고, 그렇죠.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별 손해가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파일을 얼마큼 키우느냐, 네. 서로가 얼마큼 포지티브 게임인데 그 가져가는 몫을 얼마큼 키울 거냐가 두 정상의 정치력이죠. 판돈을 키우는 게임이다. 뭐 질문 하나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좀 볼까요? 어떤 건지.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평화로 가는 길이 빠르면 좋겠지만 영원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면 느려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런 자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더디 가더라도 사람 생각하면서 상황을 좀 바꿔내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추진 준비위원회도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 뉴스가 밀렸어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핵심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만 간략하게 아이고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네. 했는데요. 이건 2007년도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비서실장이 총괄적 정부 부처와 모든 국가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비서실장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마 그 역할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긴 것 같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협상 이런 그 정상회담은 내용과 형식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야 되고 과거 의전을 네. 참고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들, 그러니까 즉 그 비핵화 문제는 사실은 바로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주는 우리 일종의 뭐랄까 뭐죠 개막하는 어떤 네. 이 서막과 같은 정상회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이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회담은 네. 성격이 좀 달라요. 네. 미국과 북한이 다룰 의제가 다르고 남북이 예. 다룰 의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 두 개는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도리어 상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네. 스스로의 의제를 낮추거나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를 키워주기 위해서요. 진짜 끝까지 원칙 네.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끝까지 겸손함을 네. 유지하는군요. 그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비핵화 내용이 별로 없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예. 그거 못 참는 거죠. 한 달 후만 보면 되는 겁니다. 되는데.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큰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의가요. 예. 근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 해버리면 예고편에서 다 하면 본편이 재미가 없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까? 미니 시리즈 같은 거 할 때 예.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한편에 거를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네. 의제 관리, 예. 그다음에 정상회담의 형식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홍익표 의원님 말씀도 다음 편에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